저는 앞서 태희님의 정의한 감옥과는 좀 반대되는데요. 여기서의 감옥은 한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발표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신용복 선생님이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옥이라는 공간이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감히 제가 신용복 선생님의 깨달음을 제 나름대로 재묶음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실천, 성장,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자아 성찰 를 관계로 지금 제가 그리고 과거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보이지 않는 제가 감옥이라 하는데 그거는 제 스스로 그리고 우리 각자 모두가 한계를 갖고 있을 텐데 아니면 한계를 갖고 있건 또는 지각하고 있던 그런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토론하는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용복 선생님을 처음 안 거는 처음 입사했을 때 첫 회식 자리에서 그때 당시 저희 본부장님이 신용복 교수님의 되게 열렬한 팬이셨어요. 존경하셨는데 그때 이 처음처럼 글씨체 누가 썼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지금 제가 대학교 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대학생들 사이에 필독서였다면 당시 86학번, 87학번 그 당시에는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대학가에서 필독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이 신용복 교수님이 감옥에서 나오고 성공회 교수님을 했을 때 사진이고요. 그 가운데 사진은 감옥에 가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세월의 흐름에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30, 40대가 가장 인생에서 꽃 피우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시기에 감옥이라는 닫혀있는 공간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쩜 첫 번째 1심하고 2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행히 무기징역이라는 게 조금 그나마 나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교수님은 그 공간,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그 책에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발췌했어요. 이 교수님이 감옥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크게 세 덩어리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독방에 있을 때 독방은 강한 개인이 창조되는 영토이다 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정말 감옥이 제일 글쓰기 좋은 장소일 것 같더라고요. 의식주 다 되고 글에만 마음만 갖는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저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이루가 비록 사면의 벽에 의존하여 밀폐됨으로써 얻어진 공간이지만 저는 부단한 성찰과 자기 부정의 노력으로 이 닫힌 공간, 즉 감옥에서 무한히 열리는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을 침묵의 교사 삼으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고독에 대해 정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깨달은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크게 네 가지 깨달음의 묶음을 보았는데요. 실천, 성장, 자아 실현, 자아 성찰입니다. 실천 먼저 보시면 다독보다는 사색의 힘으로 크게 묶었는데요. 책에서 몇 가지 포인트 되는 부분을 세 개에서 뽑았습니다. 평소에도 독서보다는 사색에 더 마음을 두고 지식을 넓히는 공부보다는 생각을 높이는 데 힘을 더 쓰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각 책을 보시면은 제가 정말 뜨끔했던 부분이 두 번째였는데요. 결코 많은 책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작년 제 목표가 책 100권 읽는 거였거든요. 근데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게 일도이 덕분입니다. 근데 그나마 3분의 1이라도 했어요. 근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런 책이었구나 하면서 이 책은 뭐야. 하지만 그 책에 내가 뭘 얻었지? 라고 했을 때 내가 행동했는가 실천했는가 했을 때는 굉장히 뜨끔하고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면서 그 책에 내 거를 만들고 실천해라 라는 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마지막 하나 볼게요. 그래서 사람은 나무와 달라서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다고
뭐 지혜롭지 못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각각의 스스로 체험과 사색의 갈무리를 명한다면 나는 더 크게 훌륭한 사람 나에 무관하게요. 다음을 보시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 실천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는 보통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는 여기서 표현한 건데 인식하는 거예요. 중간에 실천이 없이 계속 인식만 해요. 근데 사람의 뇌는 계속해서 이거를 저장하자고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두 번째 보시면 실천하고 인식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실천함으로써 재인식함을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이 책을 그리고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까먹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장입니다. 성장은 이거 저한테 정말 크게 왔던 부분인데 그 당시 저한테 정말 힘들었던 시련과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선물 같더라고요. 그 고통이 없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포인트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가 푸른 과실이 햇빛을 마시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따가울 텐데 제 속에 쓰고 신물을 달고 향기로운 집을 만들듯이 그런 고통이 없다라면 이런 향기로운 집을 만들지 못한 것처럼 사람이 인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추를 솎아내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돼서 내밀한 인격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첩경과 행운에 연연하지 않고 역경에서 오히려 정직하게 그 다음 계속 보시면 풍요보다는 궁핍한 상황, 당시 감옥에 있을 때요. 그 다음에 기쁨보다는 아픔. 두 번째에서는 인간적인 고초로 가득한 18년. 이거는 두 번째는 그 다산 정약원 선생님의 유배 생활을 부러워하는 부분에서 문구였는데요. 이 또한 고통받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그 새로운 소리를 근데 이러한 고통들 즉 여기서 마지막에서는 어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어둠이 나를 새롭게 깨어나게 해준다.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게 과거의 후회를 벗어던질 때 가장 크게 도약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계속 보면서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련을 겪고요. 그래야지 사람이 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약한 존재일 것 같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은 자아실현의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뽑았던 이유는 재작년 2018년도에 스스로 계속 질문했어요. 왜 일을 해야 되지? 계속 내가 왜 일을 할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안 될까? 정말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생기지 않고 매너리즘인지 모르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왜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계속 물어봤어요. 하물며 소개팅에서도요. 그래 또라이 같죠? 그런데 그 답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답이 있네요. 보면은 이거 첫 번째 부분은 개수님한테 편지를 쓸 때 내용이었는데요. 가사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과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 그 자체와는 구별된다. 즉 일을 한다는 것은 나를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로 인해 또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도움이 계속해서 연쇄작용으로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의 대목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으로는 자아 성찰입니다. 이 부분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뭐 정신의 서늘함을 즉 깨어있겠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저희는 굉장히 모두 자유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도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는가? 라고 했을 때 되게 굉장한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명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깨어있는가, 뭐 해민스님 말 같은 그런 좋은 말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깨어있는가 했을 때 되게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들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 저자는 자신의 계속해서 정신줄을 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정신의 서늘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배움을 통한 자기 개발의 부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몸을 두고 있든, 즉 감옥이든 어디든 배움의 재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어디서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토론 주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감옥이 아닌 열린 공간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언제 삶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을까? 아니면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제가 보이지 않는 감옥은 스스로 정한 한계입니다. 근데 그 한계가 나 스스로 난 못할 거야 라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넌 이것만 해야 돼, 그래서 그것만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못하는 그런 것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신영복 선생님은 감옥에서도 자기 삶을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